이 시간에 학습하려는 내용은 앞서 배웠던 적분판정법에 의해서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무한급수의 합을 대략적이나마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어떤 무한급수의 합을 항상 일정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무한급수는 그 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합을 구하는 것 대신에 앞서 배웠던 것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판정법 중에 하나인 적분판정법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 혹시라도 수렴한다면 합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지, 즉 대략 어떤 정도의 값인지를 알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분판정법에 대한 나머지를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일종의 정리인데요. 우리는 나머지라는 개념 어떤 말인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무한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와 같은 무한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무한급수를 쭉 풀어서 써보면 초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A3 쭉 가고요. 자, n번째 항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an 그리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와 같이 되고, 이 급수는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항이 계속 이어지죠.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을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파셜섬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SN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이제 이 무한합인데요,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 전체입니다. 이 뒷부분 전체는 이제 얘가 썸의 약자를 써서 S를 썼다면 얘는 리메인더의 약자를 써서 R이라 쓸 것입니다. 그리고 n번째 항까지를 합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라는 뜻에서 이 n이라는 첨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RN이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분합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이쪽은 아래는 잉여항, 나머지 항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이 무한급수가 발산을 하게 되면 이거 부분합, 나머지 항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이 부분합만 가지고서 이 무한합을 대략적이나마 추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왼쪽의 무한급수는 Sn 더하기 R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n만 가지고 이 합을 추정한다는 것은 이만큼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밀도 높은 그 합을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n번째 항까지만 더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나머지, 즉 오차를 나타내게 되는 이 나머지 항이 대략 어느 정도의 오차의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무한합이 존재한다는 가정, 즉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얘가 수렴한다면 어떤 값에 수렴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구하려는 합을 S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S는 Sn 플러스 Rn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실로부터 Rn은 S-SN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Rn이 여기 보다시피 S-SN으로 표시됐던 Rn이 실질적으로는 이 적분값보다는 작고 이 적분값보다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가정을 잘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가 연소이고 양수이면서 감소하는 함수이고, 이제 fn에 대하는 수열을 an이라고 놨던 것처럼 fk 이퀄 ak라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가정을 했어요. 수렴하고 그 값이 s라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나머지 항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이제 요 잉여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나머지 항이 이 적분과 이 적분 사이에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적분판정법을 증명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어지는 함수 f가
n보다 큰 x에 대해서 연속함수라 얘기를 했었죠. 여기쯤 n이라 보겠습니다. n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고 양수이고 함수값이 양수이고 감수하는 함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뭐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n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같이 됩니다. 자, n일 때 대응하는 함수값은 n에 대한 함수값은 an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n이 될 것이고 n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 an 플러스 1과 같이 됐습니다. n 플러스 2에 대한 함수값 n 플러스 3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 파란색 함수는 fx입니다. n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연속함수이고 그리고 감수하는 함수이고 치역은 항상 양수가 되는 이런 함수에서 n에 대한 함수값 fn이 곧 an이에요.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r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an 플러스 1부터 계속 더해 나간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적분판정법을 증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을 높이라고 자, 요 한 터울이 각각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해서 요 같은 이러한 형태의 직사형 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 직사형 도형이 바로 여기가 an 플러스 1이 되죠. 자, 사실 요 하얀색으로 표시한 것은 단위로 붙이면 미터,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an 플러스 1은 단위로 붙인다면 제곱미터 이렇게 붙여서 구별을 해야 되는 값이 맞지만 우리는 수의 크기만 놓고 표시한다면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은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두 번째 노란색 색칠한 부분도 a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자, 세 번째 노란색으로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도 an 플러스 3이 같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다시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이 노란색 색칠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을 구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총합이 바로 rn이 될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2 이런 값들을 아무리 더해봤자 잘 보세요. 여기가 n이지 않습니까? 자, x축과 x 이퀄 n 그리고 이 파란색 함수 fx로 둘러싸인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n부터 무한대까지 이 함수 fx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테그랄 자, n부터 무한대까지 이 파란색 함수 fx를 적분하는 값이 곧 얘를 적분한 값이 바로 파란색 곡선 아랫부분과 x축 x 이퀄 n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에요.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곧 얘가 앞서 얘기했던 나머지 양을 나타내는 rn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한쪽이 증명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등식의 한쪽이 보다시피 증명이 됐네요. 자, 이제 이걸 일시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같은 그림을 통해서 이쪽의 부등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쪽 부등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이제 y축입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 어딘가가 n이 있었더라 보고요. 이제 함수 fx는 이렇게 감수하는 그리고 치역이 양수가 되는 그런 연속인 함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일식 그 터울을 끊어놓으면은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함수값은 바로 an입니다. 여기서 함수값은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함수값은 an 플러스 2와 같이 됩니다. 여기는 그럼 an 플러스 3이 되겠죠. an 플러스 3입니다. 자, 위의 그림은 이 파란색 곡선을 넘지 못하는 작은 직사각형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 곡선을 넘는 커다란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n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an 플러스 1이고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요 노란색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an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우리는 요 직선의 길이도 an 플러스 1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도 동일하게 a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n 플러스 1대 함수값 얘가 an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자, 얘를 높이라고 얘를 가로의 길이가 1이죠. 이렇게 되는 역시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합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1, 세로가 an 플러스 2가 되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이 노란색 색칠한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파란색, 좀 더 굵게 칠해 볼까요? 파란색 곡선 아랫부분으로 둘러싸인, 자, 아까는 여기 n부터 적분했지만 지금은 n이 아니네요. 이쪽을 잘라서 볼게요. n 플러스 1번째 이후부터 적분했을 때 파란색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보다는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잘 보세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총합이 이상적분, 즉 파란색 곡선을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an 플러스 1과 그리고 an 플러스 2 이런 값들을 다 더한 것이, 그림을 잘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곡선을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적분해요? n 플러스 1에서부터 적분합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이 파란색 함수를 적분합니다. 파란색 곡선이 fx죠. 얘를 적분하는 거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 자, 얘네들이 여기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총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파란색 곡선과 x축과 이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적분을 구한 넓이보다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의 총합은 곧 앞서 얘기한 것처럼 an 플러스 1부터 계속 더한 것을 나머지 양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rn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1번식으로부터 rn은 이 적분값보다 작고, 이걸 2번식이라 할게요. 자, 얘가 2번식이라 할 때 2번식으로부터 rn은 이 적분값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1과 2에 의하여 1번식과 2번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이 rn은 잉여항 또는 나머지 항이라 불려지는 값은 이 2번식의 우측에 있는 이 적분값보다는 크게 나타나고요.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이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번식의 우측에 있는 이 적분값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부터 무한대 함수 fx dx. 이제 증명이 끝났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나머지 항을 추정을 해본 결과, 이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이 적분값보다는 크고 이 적분값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오른쪽 값을 뭐냐면은 이 나머지 항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상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얘는 나머지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하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계값을 구한다, 하계값을 구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로 오차의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오차의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증명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번째 항까지 합을 이용하여 다음 급수의 합의 근사값을 추정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근사값에 대한 오차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오차, 이걸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근사값을 추정하는 얘기는 이걸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10번째 항까지 합을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A1부터 A10까지를 더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즉 첨자가 10이에요. 이렇게 S10을 계산해 본 값이 실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시그마 n의 3승분의 1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무한히 더해야 되는 것을 유한항까지만 더했으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이란 말을 하게 됐고요. 이때 오차가 얼마인가를 이걸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이 부등식 관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그마 n의 3승분의 1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시그마 n의 3승분의 1 계산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an이 n의 3승분의 1로 주어져 있죠. 일반항 an이 n의 3승분의 1입니다. 자, 이거이므로 우리는 함수 fx를 생각하죠. 함수 fx는
요거 n 대신 x로 바꿔놓은 것을 말합니다. x의 3승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말을 이어서 쓸까요?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연속함수이고 분명히 감수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항상 이게 n이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더라도 이 양수의 역수니까 양수잖아요. 그리고 양수이고 그러니까 양의 연속이고 감수함수이다. 이해됐죠? 치역은 항상 양수가 나오고 연속함수이고 감수한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10번째 항까지만 더해서 계산하시오라는 얘기니까 n이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 자체를 봐요. 이거 1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한 거하고 11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한 것을 비교해서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테랄, 자, 10번째 항까지 한다 했으니까 10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는 x의 3승분의 1 dx입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하는데요. 자, 얘 이상적분이죠. 10부터 a까지, 그리고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x의 3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3승 dx가 되고요. 자, 이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n스꼴 적분하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자,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리고 10부터 a까지입니다. 여기다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종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승은 분의 1이라는 뜻, 마이너스는 분의 1이에요. 따라서 a의 제곱분의 1이고 종점 대입한 값에서 c점 대입한 값 빼죠.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의 제곱의 역수라는 얘기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a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반비례하니까 0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요. 2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오차는 오른쪽을 계산해 본 결과 만약에 처음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부분함만으로 실제 이 값을 추정해 보려고 한다면 오차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오차의 한계는 얘를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이 값을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이게 상계값이라면 이제 하계값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인테랄, 이번에는 여기가 n일 때 여기는 n 플러스 1입니다. 첨자 관계를 첨자 아니라 적분의 시점을 잘 보세요. 자, 여기가 10이었고 이제 우리는 여기 11부터 무한대까지 x의 3승분의 1 dx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볼까요? 위에 경우하고 똑같죠. 여기만 달라졌잖아요. 맨 밑에만. 앞에 이 종점은 똑같고요. 똑같이 이제 뭐 a나 또는 다른 문자 b라 쓴다면 결국은 b의 제곱에 b라 썼다고 가정하고 b의 제곱분의 1은 b가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가니까 여기가 바로 1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얘는 11의 제곱, 1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121이군요. 121이고 여기 2배를 했으니까 242. 242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썼습니다. 이거이므로 그래서 주어진 식, 자, 처음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만 더한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242분의 1 그리고 200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차가 즉 10번째 항까지 한만 계산했을 때 오차는 결국은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 정도의 오차를 우리가 충분히 허락한다면 굳이 무한합을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무한합 계산을 못합니다. 이론적으로야 무한히 계속 더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한합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오차를 허락한다면 10번째 항까지의 부분합만으로도 충분히 이 값을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n의 3승분의 1을 처음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계산한 것은 정말 얼마인지를 일일이 계산기 갖고 다 계산했다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만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한 것이 1.1975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 10은 기껏해야 보다시피 100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래 10이 100분의 1이 아니라 요 앞에 보다시피 200분의 1이에요. 200분의 1. 여기 선생님이 탈피를 잘못 해놨군요. 200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아래 10이 20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니까 200분의 1을 직접 다 나눗셈을 계산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05가 나오죠. 왜냐하면 100분의 1이 0.01이거든요. 다시 2분의 1 곱하기 0.5를 곱하니까 0.005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오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오른쪽 끝에 값이 확인해 본 결과 얘가 0.005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네요. 왜냐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즉 직접 계산기로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자 1의 3승분의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 더하기 3의 3승분의 1 해서 10의 3승분의 1까지를 다 더한 것을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1.1975였는데 그러면 이 뒷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오차의 한계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계산했다 할지라도 오차는 아무리 커도 0.05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 물론 이쪽 값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값을 이제 계산했을 때 뭐와 뭐 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무리 커도 0.005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소수점 둘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계산해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0.0 만약에 뭐 1, 2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 생각 그럴 일 없겠군요. 여기에 0.0 뭐 4가 될지 3이 될지 1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예로 계산했을 때 적어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이 값을 1.19 정도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 오차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이렇게 0.005 요 값을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서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급수인데 타이핑을 잘못 쳤군요. 정정합니다. 급수의 합이 오차의 범위 이번에는 소수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0.0005 안에서 정확하기 위해서 처음 몇 개 항의 합을 계산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A번은 뭐였었냐면은 A번은 처음부터 10번째 항까지만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오차의 허용 한계가 크기가 최대 오차 허용 한계가 0.0005를 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바로 앞에서 계산했던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는 10번째 항까지만 더한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렇게 10이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세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째 항까지 더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n번째 항까지만 더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계산한다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이거 2n의 제곱 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값이 뭐를 넘지 못해야 되냐면 문제 뜻으로부터 0.0005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양변에 1을 곱하죠. 그러면 n의 제곱분의 1은 여기다 1을 곱하니까 2와 10이죠. 바로 밑에서 올라가니까 0.001이 나옵니다. 0.001 이와 같이 됐어요. 이 0.001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양변 n의 제곱 곱하고 양변의 1000을 곱하니까 n의 제곱이 100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n은 루트 1000을 보다 크면 돼요. 루트 1000은 10루트 10입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대략 얼마인가 하고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는 31.6 정도 나옵니다. 10루트 10이 대략 31.6 정도 대략 나오고요. 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최소한도 n은 32개 항보다 크거나 같은, 즉 최소한도 32개 항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처음 항부터 32번째 항까지는 최소한 더해놔야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오차가 이렇게 0.0005 이내에, 즉 다시 말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무한급수의 합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부분합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오차의 한계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구하려고 했던 참값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이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야 무한대를 더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한대를 더할 수 없으니까 파셜썸을 이용해서 실제 참값을 어느 정도의 오차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2개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RN을 생각했었죠. 자, 요 위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나머지 항은 인테그랄 n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 dx보다는 작고 RN은 인테그랄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보다는 크다라고 배웠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RN에다가 SN을 만약에 더하게 되면은 썸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N에다가 부분합을 더하면 전체 총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우리는 SN, 즉 파셜썸을 동일하게 더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S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는 당연히 RN에다가 SN을 더해서 만든 거거든요. 즉 RN에다가 SN을 더했더니 S가 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무한급수 수렴한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 이 무한급수의 합을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한급수의 합은 요 값보다는 작고 이 값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요 위에 있는 것은 파셜썸을 이용해서 전체 썸을 추정해 가는 과정에서 오차가 대략 얼마일까요? 라는 것을 말해줬다면 얘는요, 직접적으로 파셜썸이 아닌 직접적으로 S를 구할 때 뭐와 뭐 쌓여있을까? 즉 이 무한급수의 합이 대략 얼마일까라는 것을 찾아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등식 관계예요. 앞서 이거는 S를 SN으로 추정할 때 오차의 범위를 나타내는 식이었다면 얘는 S 자체를 추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곧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예제 5번과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부등식을,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n의 3승분의 1의 합을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예제 5번에서는 처음 파셜썸을 10번째 항까지만 더했을 때 오차는 얼마일까? 이걸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예제 5번의 B번은 A번, B번에서 B번을 풀 때는 처음부터 항이 결정된 건 아니었었죠. 오차의 범위가 0.0005 이내에 있도록 하려면은 파셜썸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도 32번째 항 이상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합 전체를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공식을 써서 합 전체를 추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합 추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n이 10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n이 10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파셜썸을 계산했을 때 이 n이 10일 때는 여기 계산했더니 1.1975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SN은 1.1975예요. 1975가 됐었고요. 플러스 그리고 자, 이제 요걸 계산하는데요. 인테그랄, 근데 이거 아까 계산해 놨던 게 있어요. n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 2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던 걸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는 n 플러스 1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제 n일 때 끝이 2n의 제곱분의 1이었다면 n 플러스 1이었다면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1 그리고 S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N은 1.1975고요.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여기 이거 계산하면 이거 n은 정해져 있었네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10으로 계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반적인 식은 n이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때고 n이 10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11의 제곱이네요. 2 곱하기 11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정해져 있죠. n은 11로 정해졌으니까 2 곱하기 10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건 아까 121의 2배니까 242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한 값, 소수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략하고 대신 책의 결과를 그냥 인용하도록 할게요. 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201664 정도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역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S10 타이핑 잘못 쳤네요. S10까지 합이 요거고 n이 10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다 계산하니까 1.20253가 나왔습니다. 즉 합 전체를 직접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죠. 아까 우리가 이걸로 계산했을 때 오차가 0.05라는 얘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계를 선택하든 상계를 선택하든 이 합은 최소한도 1.20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약간 차이가 생겼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그 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합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 값과 이 값의 정중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값과 이 값의 정가운데점이에요. 뭐 소수점 다 계산하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정중점의 값을 계산하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다 했었죠. 1.2021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S를 대략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정가운데 있는 값을 추정해 보니까 1.20 그리고 21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합을 이렇게 특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는요, 그건 중점으로 대략적이나마 그 근사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202를 계산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오차는 대략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계산했을 때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제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값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가운데점 얘를 이걸로 잡았으면 이게 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이거든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봐요. 그러면 1. 여기다 써볼게요. 1.2021 요 정도만 잡아서 빼본다면은 0.000 여기가 4,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됐죠. 대략 이렇게 대략 여기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하니까 요 아치 나왔고요. 나머지 다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 몰라서 이 뒤는 계산 안 했습니다. 뭐 0이면 그냥 3이가 되지만 요게 뭔가 좀 붙어 있으면 꼭 3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그냥 0.004까지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점을 선택한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값과 오른쪽 끝에 최대값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오차는 아무리 커도 이게 0.004잖아요. 당연히 0.0005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합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볼까요? 이 합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오차가 요걸 넘지 못한다는 했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이 예제 5번의 B번을 알기 위해서 뭘 했었냐면 급수의 합이 오차의 범위 0.0005 이내에 있기 위해서는 파셜섬은 처음부터 몇 번장까지 더했어야 되나요? 했더니 최소한도 32번장 이상까지는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즉 부분합을 이용해서 썸을 추정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 자체를 추정할 때는 몇 개를 더하지 않았었잖아요. 왜냐면 이건 n이 11대만 계산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파셜섬 10개의 항과 그리고 보다시피 이경항을 더한 전체의 썸을 추정해 본 결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걸 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추정하면 물론 이 인형도 계산했었어야 되죠. 앞에 M은 파셜섬까지만 계산한 거고 얘는 파셜섬뿐만 아니라 인형까지도 추정해서 계산했던 거예요. 물론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항의 개수가 겨우 10개까지만 부분합을 계산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앞에 예제 5번의 B번은 32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 과정이 아무래도 그쪽이 더 복잡하겠죠. 물론 오늘날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작은 합은 즉 몇 개 항이 되지 않을 때는 앞에서 구했던 예제 5번의 B번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든 이 방법으로 구하든 간에 사실 눈 깜짝할 새에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양 데이터를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예제 5번의 B번처럼 구하는 것보단 예제 6번처럼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합을 추정할 때 이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그 적분판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자, 적분판정법을 이용해서 어떤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절을 통해서 꼭 적분판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판정법이 있다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에서는 4절에서는 우리가 비교판정법과 극한비교판정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